저는 금리 인하보다 QE를 먼저 한다 쪽입니다. 아, QE까지. 여기서 막 바로 QE 금리 인하 이전에 QE부터 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사파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조 의원님 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확인해 조 의원님 보죠. 정체성. 저도 뭐 사실 윤 팀장님 견해에 가깝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의외로 미국 대선 전까지는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폭락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빈살만이 됐거든요. 방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첫 질문은 뭐 아무래도 1월 2일에 장 딱 열리고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아마 어느 정도 체감은 하셨을 거니까 새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부터 한번 간략하게 하나씩 들을 건데 먼저 처음 오신 조윤구 의원님부터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마지막 2달 동안 채권 시장 강세 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국고채 발행이 적었기 때문에 채권 수급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타나면서 금리가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연초에는 공급이 좀 정상화되면서 다소 이런 부분들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 되돌리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두 분? 어떠세요? 윤 의원님 먼저. 그냥 한마디로 작년 연말은 좀 너무했던 것 같고요. 국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연말 종가가 국고 3년짜리가 3.14%, 10년짜리가 3.17%. 기준금리보다 30bp 이상 낮았고 제일 결정적인 게 30년짜리 국고채가 3.08%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급 얘기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미국 쪽 통화정책 피벗 뭐 12월 FOMC 덕분에 이제 미국 금리가 또 빠져주는 그 힘으로 더 기대들이 녹아 들어왔고 그리고 일부 건설사 문제들이 또 이제 연말에 또 불거지면서 안전 선호가 더 들어왔다고 해도 한마디로 작년 연말 값은 좀 너무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작년에도 올해 분명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쪽에 얘기를 문홍철 팀장하고 저랑 뭐 이전부터 하긴 했지만 근데 그 기대를 너무 또 시장이 빨리 땡겨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상화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딱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좀 과도했던 수준들은 돌리는 그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우리 윤여석 위원의 첫 멘트에서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안 느껴집니다.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네, 뭐 그러니까 금리가 막 급락하는 게 위험 선호 쪽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배드 이즈 굿 하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너무 그 부분에 의존한 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연초에 이제 금리 하락 부분이 일부 좀 되돌려지고 그 위험 선호도 좀 약간. 알겠습니다. 문 팀장님께서는 네, 제가 좀 무지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도 인정하죠. 뇌가 좀 작다. 작년 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뭐 이런. 작년에 특히 무지성 매수를 계속 외쳤던. 결과는 좋았어요. 저희가 뭐 최근에 보고서 등을 통해서 올해는 좀 조심하자. 주식 중심으로. 조심하자. 특히 고평가 뷰가 바뀌셨네 그러면? 바뀐 거죠. 특히 상반기. 뭐 하반기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 많이 내리고 나면 이고 상반기는 좀 조심하자.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저희가 뷰를 특히 작년 말에 이제 주식 시장의 랠리를 보면서 너무 무서운 표정 하지 마시고. 그러면 채권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도 저희 좋게 봐요. 연간도 되게 좋게 보는데 다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무동성이. 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뭐 연준의 유동성일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민간의 유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 이것이 아마 연초에 금리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좀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연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뭐 오래된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윤 의원하고 문 팀장께서 두 분은 동갑이시고 네. 이 채권 업계에서 뭐 자타공인하는 이 꾼들이시고 뭐 썩은 물이 돼서 꾼이 됐습니다. 우리 조영구 위원님, 네. 이 형들하고 몇 년 차이 나세요? 나이는 6년이고 나이는 6년이고 경력은 조금 더 나는 걸로 알고 업력에서는 네, 한 저- 7, 8년 정도까지.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내무반의 뭡니까
거의 뭐 매일 열애하다시피 하는 말년병장이라 치면 우리 조 의원님은 제대해야 되는데요. 조 의원님은 계급이 어느 정도? 상병 네, 상병 한참 달- 잘 나갈 때입니다 지금. 한참 잘 나갈 때다. 내무반의 실무자. 오케이. 그러면 좀 전에 문 팀장이 얘기하신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한번 조 의원님이 한번 반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부연 설명을 이런 하시든지 거에 조심해야 된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든지 반박을 한번 하시든지. 민간 쪽에서는 뭐 그래도 작년에 MBS 금리 굉장히 급등하고 뭐 체감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프록시 금리 이런 부분들 좀 내려온 거 보면은 예. 뭐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소를 미리 좀 논의하자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뭐 은행 쪽, 뭐 연준 관련된 이런 쪽 유동성은 조금 더 악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거에 덧붙여 얘기하면은 뭐 대출태도 좀 타이트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CNI론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CNI? 그러니까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CNI가 이제 컴퍼니 인더스트리 이쪽은 커머셜 인더스트리 그쪽은 약간 이제 좀 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 방금 문홍철 연구원이 박 팀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민간 쪽 유동성이 많은다는 것 중에 장기 금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작년에 10월달에 5% 미국채 10년 5자 보고 3.8 근처까지 연말 종가가 거의 그 정도 수준 왔으니까 예. 100bp 이상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 문 팀장이 그걸 지적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레포 금리하고 SOFR이라고 하는 단기 금리 쪽이 예. 실제 연방금리라고 해서 연방금리 상단은 5.5잖아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데 그걸로는 한 5.3% 딱 중심 라인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5.25에서 5.5 사이 중간 정도. 근데 그것보다 지금 레포 금리라든지 단기 하루짜리 금리들이 한 10bp 이상씩 초과하면서 약간 단기 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준이 계속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쪽이 좀 말라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유동성 좀 패드가 여기서 좀 긴장 텐션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네, 게다가 이미 12월 같이 좀 FOMC에서 해가지고 12월 FOMC에서 파월이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기자들은 그거 질문도 안 하고 바이든이 전화한 거 아니냐 계속 이런 것만 집요하게 물어보고 제가 볼 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의사록에도 그게 담겼거든요.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기술적인 완화 방안 이 충격을 어떻게 좀 줄여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뉴스에 안 나와.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의사록 이제 12월 거 공개됐잖아요. 네. 거기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 세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저는 당연히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완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즉 유동성이 긴축될 거라는 걸 연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를 이제 연준이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구가 나올 거다 뭐 그런 거에 저는 이제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시의적절할 것이냐. 늦었다. 이미 늦었다. 네, 이미 늦었다가 저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연준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은 3월이에요. 혹은 3월 이후. 하지만 제가 볼 땐 늦었습니다. 그리고 뭐 QT를 멈추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일단 저는 좀 과격한 주장을 좀 해도 될래나. 원래 항상 자주 하시잖아요. 뭘 세상스럽게. 새삼스럽게. 그래, 뭘 그러셨잖아. 양해를 구하시다니. 네. 언급할 때가 난 오히려 무서워. 네. 너무 과격해가지고. 네. 저는 금리 인하보다 QE를 먼저 한다 쪽입니다. QE까지. 아니 상황이 얼마나 망가가 되길래 QE 얘기가 나와요 지금. 와. 방금 윤 의원님이 단기 금리가 올랐다. 단기 금리가 올랐다. 정확히 2019년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현상. 그때 레포 충격. 그리고 당시에 양적 완화 먼저 했고요. 결국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 전 똑같다. 약간 다른 건 있는데 상황은 그때와 매우 유사하다.
전 좀 동의하지 않는 게 네. 방금 앞서 저도 뭐 단기금리 오른 거 현상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이제 QT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노이즈가 있어서 좀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4월달에 뉴욕 연은에서 이제 그 공개시장 조작 그러니까 양적 자산을 컨트롤하는 애뉴얼 리포트 같은 걸 내는데 거기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GDP 한 20% 정도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QT를 이제 연준 자산을 좀 축소하는 왜냐면 팬데믹 과정에서 그게 뭐 거의 한 30%대 중반까지도 올라갔거든요 GDP 대비. 그 너무 과도한 중앙은행의 갭이다 해서 그걸 20%대까지 줄이는 걸 건전성으로 했는데 최근까지 떨어진 비율이 한 25%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연내 추가적으로 좀 줄여야 될 룸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채권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만기가 짧은 채권, 단기 채권 쪽에서 이제 상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또 교란 요인이 뭐였냐면 작년 미국 경제를 서포팅했던 미국의 재정 개입이 굉장히 컸잖아요. 재정 제가 뭐 작년에 그렇죠. 하반기에 나와서는 거의 미국 재정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그것 때문에 주로 만기 짧은 T빌 그 단기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6월달에 부채한도 협상하기 전까지 정부 캐시플로우 그 TJ라고 하는 정부 현금도 다 소진했던 거 채우는 과정에서 그런 단기자금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재정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도 미국에 보면은 이제 조금 T빌 만기 짧은 1년 이내 채권 발행 위주로 하다가 요 근래는 이제 노트와 본드를 또 늘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장기 금리는 좀 안정화됐고 오히려 장기 금리 쪽에서 안정화시키는 힘이 있고 단기 쪽이 좀 타이트한 건 재정 쪽의 역할이 있었다 보기 때문에 QT를 중단하는 쪽보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절대량이라든지 만기를 조정하는 게 전 좀 더 우선시대 상황이지 않겠냐. 작년 4분기에도 8천억 달러 이상 채권 발행하기로 했다가 한 10분의 800억 달러 정도 축소해서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더 저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서 문연구원하고는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정파사파 그 단어도 우리 여기서 만든 단어지만 정파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하다못해 채권 발행량 재정 적자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막 바로 QE 금리 인하 이전에 QE부터 할 겁니다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사파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조 의원님 좀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야 정체성을 지금 조 확인하고 의원님 있어요. 정체성 어때요? 빨리 여기서 밝혀. 밝혀주세요. 네네. 여기 중도를 가시지 않을까. 중도의 길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사실 윤 팀장님 의견에 가깝게 이래야 사파가 좋지. 잘해요. 네. 사파는 원래 외로워야 됩니다. 뭐 이번에 그 재무부 차입계획 나올 때 장기물이 좀 작년 11월에 네. 좀 배려했을 것보다는 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11월, 12월 엄청난 랠리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우리 서울에서도 금리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그 와중에 지수는 매번 올랐어요. 우리 코스닥 10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부로. 이거는 뭐 두 번째 기록이라고 들었는데 10주 연속이면 좌우지간 11월부터는 한 주도 빠진 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딱 해바뀌고 나서 한 주 그것도 이렇게 월요일날 쉬어가면서 사거래를 했는 동안에 보니까 금리가 다시 돌고 달러도 돌고 지수는 흔들린단 말이죠. 그 와중에 애플이 뭐 약간 바보 취급당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는 CME 워치에 보면은 시장은 금년 말 12월 FMC에서 4% 근방에 가 있을 거로 본단 말입니다. 3.75에서 4를 가나 4나 4.25가 그거가 제일 바글바글해요. 그럼 4라 봅시다. 5.5에서 4, 150bp, 25bp씩에서 6번. 연준은 지금 점도표로 3번 정도로 찍어줬고 연준이 잘못했어요? 시장이 잘못했어요? 나한테 그러세요? 아, 제가 잘못한 건 없다 이거지. 저 의원님 표현이 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둘 다 사실 조금 저는 이제 4번으로 보는 편인데요. 4번으로 보신다. 조금 비겁하게 절충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시장은 조금 과도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경기 연착륙을 보고 있고 채권시장은 조금 더 안 좋게 경착륙에 가까운 쪽을 보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4번의 이유는 2분기에 시작해서 3분기 한 번, 뭐 4분기 2번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연준이 작년 12월에 올해 말 근원 PC를 3.4 정도, 죄송합니다. 2.4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200bp 정도 타깃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딱 4.4까지 100bp 내리는 걸로. 그러면 연준이 100bp 내린다고 합시다. 네. 우리 조 의원님 예상대로 네. 한 100bp 정도. 그럼 미국이 5.5에서 4.5는 사이에 우리 한은은 3.5에서 그러면 바로 2.5? 그건 아닌가? 뭐 한은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00bp까지는 못 간다. 우리는. 뭐 저는 12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앞서 문 팀장님 말씀 주신 뭐 QT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언제 내릴 거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힌트를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표현 그 원문을 빌리면 well before 2%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보다 한참 미치기 전에 내릴 수 있다. 그 시점을 보면은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 상반기에 물가가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한국이 생각하는 이창용 총재가 생각하는 숫자는 well before 2%보다 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미 금리 차 축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예. 네, 그런 부분 보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우리 승희 씨가 다음 질문하기 전에 요거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 조상병은 빼놓고 이제 곧 전역하실 연내 전역하실 우리 두 병장님 여기서 내기함 합시다 두 분. 네. 자 지금 우리 한은 3.5요. 연말에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찍으세요. 먼저. 저는 보통 이렇게 찍거나 얘기할 때는 그냥 시장 컨센서스대로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대로 네. 묻어가겠다. 네, 저는 그러니까 찍을 때, 찍을 찍거나 베팅할 때, 글쎄요 한 2.75? 2.75 컨센이 저는 3%가 컨센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컨센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그냥 2.75. 지금 우리 3.5 맞죠? 네, 뭐 3%나 2.75나 뭐. 아이 3%하고 2.75는 벌써 느낌이 다르지. 3하고 2는 다르지. 앞자리가 다른가요? 그 상징성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공교롭게 둘이 숫자가 같은데 작년 10월 말일자로 저희가 10월 30일 날 연간 전망 낼 때 네. 그때 저희 하우스비로 2.75까지 낮출 거다라고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각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3.5에서 2.75 정도까지 연말에 우리도 한은도 금리를 내려 네. 살림 확 피겠네. 집값도 그, 조금 오르고 그것을 대출도 제가 좀 막.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늘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이만큼 올릴 거다 하고 내릴 거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네. 그거 대비해서 실제로는 두세 배 정도 더 올리든지 더 내립니다. 항상 네, 늘 그렇습니다. 올릴 때도 뭐 두세 배. 애초에 생각하거나 생각했던 두세 배. 회자되던 레벨보다 두세 배. 내릴 때도 똑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보다 연말에는 아마 두세 배 더 내리는 방향일 가능성이. 이게 본심인가 본데요. 2.75는 그냥 컨센이라고 얘기하고. 2.75는 컨센이고 본인 지금 입자도 생각하고 있구만. 아니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역사가. 그리고 저한테 찍으라면 저는 2.75 찍습니다. 찍으라면 2.75. 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75보다도 더 낮게 보는 하는 기준금리라면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완전 뭐 가사 분위기인데? 아니죠. 뭐 금리 낮아졌으니 뭐 아니죠. 예를 주식도 들어서 가고 부동산도 가고 코인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준이 올해 100bp 내리는 게 컨센이에요. 100bp? 125bp 내리는 게 컨센서스예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것보다 2배 내린다고 그랬죠. 그 연준이 어떤 상황에서 250bp를 내릴까요? 침체가 와야죠. 뭔가 경기적인 위험이 없. 그러니까 문영건이 아까 얘기했던 건 상당한 경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움직이는 거고 저희가 2.75 정도를 그것도 75bp가 적은 건 아니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확 살림 피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은 올해 100에 내년에도 한 100bp 이상에서 3%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건 미국은 자기네 성장성이라든지 물가가 요즘 좀 높긴 했지만 중립금리 대비 중립금리 2% 중반 보는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축 대비 되돌리는 강도도 큰 거고 우리는 중립금리는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 보는데 한 2% 중반대 뭐 3자는 안 넘을 거다 보고 있는데 3.5 기준금리 상대적으로 덜 긴축했으니까 내릴 때도 중립금리 정도 수준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2.75 정도가 딱
지금 하느니 작년부터 금리 올릴 때 중립금리 한 상단 정도 영역 얘기할 때가 한 그 정도 언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75bp를 낮춰주는 건 분명히 완화적인 행위는 맞지만 그 2.75라는 기준금리가 아까 역사적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에서 굉장히 이제 통화정책이 확실히 완화 영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경제가 올해 침체가 와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금리 인하를 하진 않는다는 비유에서 2.75 정도까지는 75bp 살림이 필 정도는 아니고 뭐 예방적이나 좀 방어적이나 그런 측면에서 긴축의 강도를 낮추는 수준. 네, 그 정도를. 아, 그럼 살림 피죠. 이거는 세네 번 내리면 살림 펴요. 여러분, 이 내기는 뭘 걸고 하는 거죠? 글쎄, 내기는 뭘 거느냐가 중요한데. 아니 뭐 네. 둘 다 찍기는 2.75를 찍었는데 심정적으로 아까 내가 두 분 얘기하는 거 보면서 화면도 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TV로 보시거나 유튜브 화면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야. 저 문홍철 팀장 저 옆에 저 표정하고 저 입 봐라. 저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니까 화면이 바로 바뀌는데. 꼬물꼬물거리는 하는데 오늘 얘기 안 하실 입이 것 같아. 떨려가지고. 입이 떨려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끝내면 문홍철 의원이 살림 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700 근처까지도 갔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고 3년이 아까 연말 종가가 3.1%까지 내려온 건 선도금리로 다 반영하고 그려봐도 6개월 내 2번이나 거의 뭐 1년 내에는 연말까지는 2.75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거의 다 반영한 수준까지 봤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 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피벗 기대 주면서 선물 주지 않았으면 주식시장이 저렇게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벌써 이미 선반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조심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오늘 준비된 10개의 질문 가운데 이제 2가지 정도를 소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도 제가 또 뺍시다.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모아서 미국 이야기로 좀 돌아보면 미국 고용지표를 봤을 때 일단 지난 12월에 나온 걸 보면 예상치를 다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 지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해석해내냐가 중요하잖아요. 조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고용은 저는 이제 명확하게 과열에서 균형으로 가고 있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 구조적인 지표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자 수에서 민간 고용을 합쳐서 노동 수요라고 간주를 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이제 노동 공급으로 간주를 해서 이 부분이 차감을 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치가 이제 작년 상반기에 한참 이제 높을 때 600만 명 이상이었고 수요가 더 높았고. 네, 초과 수요로. 작년 10월에서 11월에는 200만 명 초반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 같은 헤드라인 지표도 반응을 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제 뭐 마이너스로 가면 뭐 실업률이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의사록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몇몇 의원들이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실업률이 3.7%예요. 그러고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한 0.2였나? 지난달에 나왔던 게 그 정도였죠. 네. 자 그러면은 3.7에서 이번 달 3.8이나 3.6 된다고 해서 시장이 뭐 뒤집어지나요? 아니죠. 실업률보다는 이제 총 고용 숫자 컨센서스인 17만 건 대비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17만 건보다 좋아요. 그럼 20만 건 나오면 좋아요, 나빠요? 증시에. 나쁘죠. 왜? 절대적으로 나쁩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이 많은데 왜 나쁘냐고. 금리를 빨리 낮춰줘야 되는데 올해 다 대여섯 번 낮춰줘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그럼 금리 그거 안 화나신 거 낮춘 아니죠? 아니 먼저 화를 냈죠. 저희 새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정에 전이 네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난 이미 6번 내릴 줄 알고 랠리 다 해놨는데 그거 한 3번 내려. 아이 그럼 팔아야지. 그래 20만 팔아야죠. 19만도 안 돼? 19만도 안 돼? 19만까지는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자 보이면 안 된다. 아니 어저께 그 ADP 겨우 17만 건이야 16만. 그거 나오고서도 지금 저 모양이었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19만? 안 좋죠. 너무 배드 뉴스. 그러면 증시 그동안에 1월 달에 조정 끝? 다시 랠리 시작하려면은 난팜이 얼마나 오면 좋아요? 10만 이하. 지난달에 얼마였다고? 16만 6. 16만인데 잠깐 지난달 넘으면 네. 16만이었네. 10만 이하로 나와야죠.
그러면 환호할 겁니다. 참 철저하게 bad is good, good is bad. 네, 아직도 아니 아직도가 아니라 마켓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시점에 예. 마켓이 그렇게 반응한다. 네, 마켓이 그렇게 그거는 반응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그래 왔는데 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사실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보세요. 새삼스럽게. 아니, 이쯤 뭐, 되면 정파의 의견도 아니, 예,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지금 사실은 시장이 작년 12월 달에 저는 12월 FOMC 결국 틀렸는데 뭘 틀렸냐면 파월 의장이 미국 10년 금리가 5자에서 4% 초반대까지 4.2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본시장에 대한 컨트롤을 하려고 했으면 그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지표가 나빠지는 걸 확실히 보고 도비시한 의견을 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나빠지는 경제지표 환경하에서 위험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에이 전화 받았잖아요. 맨날 데이터 디펜던트하기만 디펜던트 딴 게 아니고 워싱턴 DC 그 화이트하우스 디펜던트 아니, 전 정파랑 그렇게까지 음모론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은데 여튼 중요한 건 또 흥분했다. 그렇게 떡밥이 먼저 던져지면서 경기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주식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문홍철 팀장이 얘기한 사정을 좀 반영하면 어쨌든 지금 지표가 또 이 지금 금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표가 나빠져서 금리가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환호할 수 있느냐 저는 작년에도 이 얘기한 것 같은데 12월 FOMC가 그걸 되게 왜곡시켰다고 봐요. 파월 의장이 사실은 나쁜 과정을 인정하고 금리 그렇죠. 낮춰주는 과정에서 고레페지 인과관계가 맞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접어서 지금 금융 환경 자체는 되게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그래서 이번에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금리가 좀 더 빠졌다라고 하면 전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의 미국 증시랑 코스피도 한 2,600대에서 상당한 고민이 쌓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결국 뷰가 저랑 똑같네. 나쁘다. 뭐 이래나 저래나 나쁘다. 아니요, 저는 오늘 고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1, 2월 달까지는 미국 경기가 버텨주는 거.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가 전일에 그 ADP를 보고도 4자는 다시 복원시켜놨다. 그 앞서간, 그러니까 또 우리 늘 철없는 시장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철없는 시장이 좀 통화정책 완화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 과정이 올해 시작한 이 첫 주에 금리 좀 오르고 주가 좀 진정되고 그런 식으로 좀 작동했다고. 맨날 윤병장은 그 철없는 시장이라고 다 이렇게 막 하는 와중에 문병장은 그 철없는 시장에서 같이 철없어 갖고 돈 벌고 있잖요. 뇌가 적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뇌가 작아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금리 내려 매수, 안 내려 매도. 단순하게. 단순하게 돈 풀어 매수. 돈이 지금 쭈그러들고 있어. 그게 보여요. 저는 눈에. 그럼 매도. 위험하죠. 단순한 질문 드릴게요. 네. 올해 채권 투자 할까요? 글쎄. 긍정적인가요? 3년 동안 실패했고 지난 11월 달에 들어갔으면 대박이었고. 네. 기대봐도 됩니까?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눈높이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좀 낮춰야 되고. 약간 근데 당위성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예상치를 봤을 때 아 이제는 정말 수익률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뷰인가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 관점에서는 확실히 작년보다 나아진 점이 있고, 뭐 명목 성장률도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내린다라는 것이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도 사실 미국은 계속 걱정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뭐 비교적 건전 재정이니까 뭐 크게 방향성은 저는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더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채팅창에서 마녀쭈님이 취조실 같다 오늘 일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 이번 주 일부의 컨셉은 화목하고 다복한 대잔치 느낌이라는 말씀을 경장 둘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드리면서 우리 아리동동님이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네요. 톰과 제리가 한 화면에서 의견 일치를 보다. 누가 톰일까? 자, 우리 조 의원님, 톰과 제리 아시잖아. 네. 그 유명한 만화 영화. 네. 누가 톰 같고 누가 제리 같아요? 문 팀장님이 제리. 사람 생각 다 비슷하구나. 제리님 톰 여삼, 제리 홍철. 전 늘 깔아주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깔아주는 마음으로. 이 또 채권 시장에 또 톰과 제리가 출연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짚어볼 건 짚어봐야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금리가 자 쉽게 갑시다. 그러면 질문 빙빙 돌리지 말고 5% 저기 10년물 저 벤치마크라는 미국채 10년물로 합시다. 그거 작년에 10월 말쯤에 5.01 이렇게 샀고 5% 살짝 넘어갔어요. 그때 시장이 거의 뭐 까무라칠 듯 했고 그러다가 획 돌아가지고 걔가 4% 밑으로 잠시 내려갔었어요. 3.8인가 뭐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제부로 4%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현재 보니까 4.036이네요. 인포맥스 화면상. 자, 100bp 이상 빠졌다가 지금 다시 4%에 살짝 와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금리 뭐 우리 뭐 너무 길게까지는 보지 맙시다. 저기 1월 FOMC, 3월 FOMC 이제 당장 닥치는 건 그 두 개인데 지금 어디까지 반등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 저는 뭐 한 4.25 정도. 4.25 정도. 보고 있어요. 4.22. 4.22, 예. 예, 4.2대. 4.2대, 네. 4.5는 힘들고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 자체가 이미 밑으로 금리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꺾였을 때는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더 밑으로 가죠. 오르는 추세일 때는 예상보다 더 위로 갑니다. 지금은 그러니 미국채 수익률은 추세는 아래쪽이다 하락이다.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펀더멘털이 물가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단 저희는 올해 대단히 채권에서 특히 장기채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1분기, 2분기에 제가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동성 말라가는 게 채권에 상당히 마찰적인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도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혹시 오면 땡큐죠. 살 수 있으니까.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아까 4.2대 얘기한 게 기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2022년에 그때도 미국 금리가 일방적으로 터졌었잖아요. 그때 1%대 금리가 4자대 올렸을 때 그때 2022년 10월 달에 고점이 4.3% 정도, 4.2대 그때 그 라인 정도가 고점이었고요. 여러분 작년에도 이제 그 경기를 일으켰던 9월 FOMC 직전에 파월 의장이 그때는 엄청나게 또 강한 뭐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었잖아요. 9월 FOMC. 그때 미국 10년 금리가 딱 얼마였냐면 그때도 4.3을 넘기지 못하고 4.2%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월 의장의 그 호키시한 발언과 양원 미국 지표에 10월 말까지 5%까지 갔는데 12월 FOMC 직전에 미국 10년 금리가 또 안정화돼서 내려왔던 수준이 얼마냐? 4.2%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셋이서 또 공교롭게 이번에 반등한다고 하면 한 4.2%대를 얘기하는데 그 라인에서의 이제 머물렀던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1차적인 지금 반등을 한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가 리즈너블하지 않은가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아까 1월 1분기까지는 미국 지표도 좀 괜찮고 버텨주긴 하는데 연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bp 이상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그렇게 반등하는 건 살 기회지. 그거는 좀 문홍철 팀장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지금 비농업 고용이 지표가 샜는지 새벽에 대량의 미국채 풋 거래가 있었습니다. 미국채 풋 금리 오른쪽으로 배팅. 금리가 약 4.15L 행사가로 하는 대규모 풋 거래가 있었습니다. 4.15를 갖다가 좋아요. 그럼 내야 한번 배팅을 한번 하지 뭐. 지금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서 난다 긴다 하는 채권 애널 세 분 모시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네. 나 채권 몰라. 나 금리도 잘 몰라. 그쪽 잘 모르는데 아는 거는 그냥 뭐 차트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PD님 한번 떼어주시죠. 요거 지금 미국채 10년물 일간 차트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일간 차트인데 세 분 다 요 근방을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4.22, 4.24, 뭐 4.25, 즉 그동안 금리 하락폭에 피보나치 비율로 따지면 딱 38.2% 좀 못 미치는 이 리저너블 해요. 리저너블한 게 지금 여기 얼추 보면은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너는 좀 들어가고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다가 또 지그재그 하면서 가서 얼추 이 정도에 부딪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4.25 라운드.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구름대까지도 구름대 상단까지에다가 이거 절반을 돌리면 4.4예요. 4.4. 4.4를 갔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구도에서 4.4를 갖다가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급하게 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맞아. 나는 그런데 세 분은 4.2224 요 정도 얘기하셨고 나는 4.4 할게. 요거 우리 3월 달쯤에 가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2분기에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발작이 금리를 올 수 있다. 발작이 올 수 있다. 예, 그게 4.4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저렇게도 살짝 빠져나간다. 근데 어. 저는 그게 단기금리 쪽 영향이지 장기금리는 좀 영향이 덜할 것 같거든요. 장기는 네. 장기 쪽은 좀 덜할 것 같다. 네. 단기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단기는 레포가 예전에 일시적으로 뭐 기준금리 5%도 오기 전에도 5자 때 6자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영래프는 거의 말라가던데. 네. 괜찮아요? 그게 우리 저 문 팀장 말하는 유동성이 말라갑니다의 원 오브 댐입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그 영래포입니다. 파월 회장이 이야기한 게 영래포다. 파월 의장이 유동성이 현재 말라갈 가능성이 있다. 있다. 앞으로 지금 아니고 그걸 바로 이제 영래포를 감안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영래포가 이제 말라가서 유동성이 급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그 어려운 시기가 3월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늦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게 차이입니다. 지준도 많이 빠졌다고 지금 양희신 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정반대로 지주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준은 연초에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네, 연초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중간 점검의 시간을 한번 또 다 모셔가지고 가져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채점하는 건가요? 내기 아닙니까 내기. 내기였으니까 뭔가 걸고 중간 점검 한번 하시죠. 뭐 거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렇게 좀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들이니까 틀린 것만으로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창피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워낙 세상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라서 부끄러워지는 것만 해도 큰 벌칙이요. 내가 봐서는. 네. 잘못했다고 해야죠. 사실은요 왜 이야기 꺼냈냐면요. 진도 나갈 겁니다. 진도. 오케이. 진도 나갈 진도. 건데요.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보니까 우에다 총재가 또 이제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뭐 실제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일단 결국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본은 이제 완화 정책 출구 전략으로 뭐 긴축 방향으로 가는 쪽인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권 시장이랑 기업들 대상으로 그동안 완화 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베이 리뷰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난해 이미 YCC 조정은 2번 있었고 앞으로 이제 수수는 마이너스 금리 철회, 그러니까 제로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YCC 폐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폭 플러스 금리까지도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금리 철회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3월이나 4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상은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은 이제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 미실현 손실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긴축이 강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140엔도 깰 듯하던 얘가 지금 145예요. 달러엔 환율. 뭐 좀 뭐가 지금 우리 승희 씨 질문의 연장으로 보자면은 BOJ는 어쨌거나 자꾸 그동안의 초완화 정책에서 자꾸 출구 쪽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직관적으로는 N이 강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난 연말에 반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가팔라요. N 약세가. 혹시 여기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N 포지션들이 꽤 있죠. 많이 있으시고 900원 전후로 해서 100엔당 900원 전후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가 네. 12월 뭐 이때쯤부터는 조금 괜찮은 성과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저도 궁금한 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본 은행 애들이 아니 우리 완화 정책 오래 유지할 거야라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 마이너스 이제 끝낸다고 하다가 다시 완화 정책 유지한다고 하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아마 네.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일본 국민회 한번 제가
빙의를 해봤습니다. 빙의를 하셨어요? 네, 빙의를 네네. 한번 빙의를 해본다면? 해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요? 아니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 임금 좀 올려준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거 물가 오른 거 대비해서는 임금 별로 오르지도 않고 근데 막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가게 와서 소비는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난 열심히 힘들게 이 소고기 먹느라고 돈 벌어. 쟤네들은 막 싸다고 막 사.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나 어디 가려면은 막 톨게이트 비용 막 3만 원씩 내고 가야 되는데. 비싸서 KTX가 아니지. 신칸센. 신칸센. 비싸서 신칸센도 못 타는데. 비싸서 못 하는. 외국인들은 싸게 타. 왜? 일본은 그 표가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또 할인. 네, 외국인들은 패스를 사면 렌트를 하면 그 톨게이트료가 그냥 정액이에요. 추가를 안 받아. 기차도 싸. 열불이 나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시다 빨리 좀 자르라고 바꾸라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마음속에. 그래서 결론은? 이 초완화 정책을 빨리 끝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 기업들은 배가 막 불러지고 있는데 임금은 올려주지도 않고 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싸다고 나 힘들게 벌어서 소고기 먹기도 힘든데 와가지고 막 얘네들은 막 소비를 막 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바꿔야지. 그래요? 자, 문홍철 팀장님이 빙의까지 하시면서 지금 일본 상황을 분석해 주셨는데 윤여삼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일본 상황 지금 어떤 거예요? 아니 뭐 앞서 뭐 얘기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좀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일본 물가가 작년엔 좀 저도 일본이 적지 않게 올라왔고 인플레 기대가 좀 살아나는가 했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또 꺼지는 것도 또 빨라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그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게 조금 또 저변에 깔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껏 기대해봐야 마이너스를 제로 뭐 플러스도 해봐야 뭐 25bp나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 기대하기 때문에 뭐 춘투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 이제 임담협 임금 협상하는 게 4월에 제일 중요할 텐데 그거 결과에 따라서 뭐 물가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뭐 시장 기대대로 한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는 일본도 마이너스를 탈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이 절상이 된다고 해도 최근에 유럽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아주 썩 좋지가 않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100bp 이상 금리를 낮춘다고 막 하는데 유럽도 그에 못지않게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환경들로 경기 모멘텀도 솔직히 유럽이나 중국, 일본도 지금 이렇게 긴축 여건 들어가면 일본이 작년에는 완화 정책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죠. 증시도 좋았고 성장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탄력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엔화에 대한 절대적인 절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올해 가장 고민은 미국이 완화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걸 기본 전제하고 있지만 또 메이저 국가들도 그에 또 순응해서 금리를 낮추는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도 지금 계속 경기는 안 풀리잖아요. 우리도 낮출 거고 그런 환경에서 달러가 진짜 얼마나 많이 약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상쇄 효과들도 좀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막바지인데 여쭤볼 거는 많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1문씩만 한번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본은 그렇게 살펴봤고 자 오늘 세 분 다 뭐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만 여 오시면서 애 먹으셨죠. 오늘 미세먼지 거의 최악이에요. 근래 들어 숨을 못 쉴 정도인데 자 이게 그러면 공장이 갑자기 돌아가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이라서 난방 떼느라고 저러는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그 저질 차에서 막 매연이 해서 어쨌거나 바람 타고 지금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희망 있는지 그쪽에 항생 H 관련해서 안 터져도 되는지 플러스 애널리스트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모델링하기도 어렵고 예측하는 것도 너무 막연한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전혀 고려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주목하게 되는지 우리 조 의원님 먼저 짧게. 뭐 중국 경기는 일단 뭐 올해도 사실 크게 낙관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좀 계속 좀 괴롭힐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금융시장은 조금 더 열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3년 연속 안 좋았고, 네 중국 쪽은 H 지수는 특히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또 일부 살아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올해는 꽤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사실 큰 트렌드 흐름을 보더라도 2010년 이후로 뭐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사이클 돌면서 경기 본연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다가 최근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더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올해 또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다 뭐 대만까지 선거도 있고, 네,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톰 먼저. 예, 뭐 중국은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예. 그래서 우리한테 또 미세먼지가 더 심화된 게 아닌가. 중국이 락다운 할 때만 해도 우리 21년 뭐 이럴 때 겨울에도 꽤 맑은 하늘을 많이 맑은 봤거든요. 하늘이었죠. 예, 뭐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그만큼 어려운 사정에서 지금 뭔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뭐 중국이 올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까 미세먼지랑 엮으면 그렇게 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아까 메이저 국가들도 이벤트가 있지만 요 근래 또 저기 홍해 쪽, 중동 쪽 해가지고 유가 쪽에 좀 자극제가 있긴 한데 저는 WTI가 80%를 넘지 않는 한은 지금 뭐 하루의 변동성이 뭐 3, 4%씩 움직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 연초에 좀 궁금증들이 또 많으신데 메이저 원유 생산 지역들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유가가 80불대 평균적인 유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는 올해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제리. 예. 일단 중국 항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올해 괜찮아진다. 이유는 연준이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국은 제대로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다. 딱 그것만 보면 됩니다.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진다. 네. 두 번째, 연준이 완화책 씁니까? 금리 내리고 QE 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QE 금방 더 빨리 한다고. 전제하에. 네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연히 웃잘라고 저렇게. 나중에 죄송합니다. 머리 받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괜찮아진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의외로 올해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라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단 미국 대선 전까지는 거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폭락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70불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추가 하락도 아니고 폭락을 할 것 같다고?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빈살만이 됐거든요. 꿈에. 네, 꿈에. 뭐 일본 사람 빙의도 하고 뭐 빈살만도 빈살만이 됐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꿈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저희가 진짜 1분 남아가지고 그래도 짧아. 네네 짧게. 빈살만이 됐는데 오펙 국가들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빈살만이. 근데 이럴 때는 보통 증산을 했었어요. 과거에. 증산을. 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방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30초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또 근데 사실은 새해 특집이에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 포함 투자 원칙 올해는 이것만 좀 명심하자를 정말 짧게 한 15초 정도씩 네, 꾸역꾸역 시간을 만들어서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윤여삼 위원님 좀 볼게요. 네. 저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아까 다른 사정들 다 좋아져도 부동산 구조조정에 따르는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7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채권 투자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그런 금리 하락 구조에서 저는 증시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의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 변동성을 줄이는 해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장기국채 풀베팅. 주식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안전하게 갑시다입니다. 장기 국채 풀베팅, 주식은 밸류에이션 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네, 가자. 바로바로 가시죠. 네, 저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프론트 로딩된 부분, 선반영된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한 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시장 속성이 자산가격 상하방의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심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년 특집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수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문홍철 팀장님, 윤여삼 위원님, 조영구 연구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